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자료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에 대한 우리의 기존 상식을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방대하고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케임브리지 몽골 제국사라는 문헌에 대한 심층 해설인데요. 우리가 보통 몽골 제국을 떠올릴 때면 을의 광활한 영토를 말 타고 빠르게 휩쓸고 지나간 좀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인 정복자? 이런 이미지부터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해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잔혹함 이면에 숨겨져 있던 놀랍도록 정교한 시스템과 역사의 흐름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짜릿한 질문부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바투칸이 이끄는 그 무적의 몽골 기병대가 신성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오스트리아 빈, 그 바로 문턱에서 돌연 진격을 딱 멈췄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요,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럽 깊숙이 계속 밀고 들어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거대한 역사적 만약은 단순히 재미있는 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몽골 제국의 진짜 파괴력, 그리고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교과서 밖의 제국.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거대한 연방을 구축했던 제국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학창시절 역사 시간이나 교과서에서 몽골 제국 배울 때 어떻게 배웠나요? 그저 한 시대를 짧고 굵게 엄청 폭력적으로 휩쓸고 지나간 왕조 정도로 스쳐 지나가듯 배우지 않았나요? 주변 나라들이랑 계속 갈등을 빚은 힘센 유목민 정도로 치부되곤 하죠. 그래서 흔히 무지성 야만인 정복자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관점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야만인이 아니라 무려 최초의 세계화 설계자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이들은 단순하게 무력으로 다 때려 부순 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을 단일한 네트워크로 묶어낸 거대한 유라시아 연방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잔혹성의 신화라는 껍질을 벗겨내고 고도로 정교한 시스템의 실체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최초의 세계화 설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연방은 단순히 땅덩어리만 넓힌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폭발적인 인적 이동을 촉발시켜서 구세계 전역의 종교, 민족, 지정학적 지도를 완전히 재편해버렸습니다. 과학이나 기술, 문화 교류에 거대한 판을 깔고 조율한 거죠. 무력으로 찍어 누르기만 한 게 아니라 한족의 뛰어난 기술력까지 스펀지처럼 유연하게 쫙쫙 흡수하면서 세계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역사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19인데요. 1203년으로 잠깐 가볼게요. 칭기즈칸이 되기 전 태무친이 초원 전투에서 참담하게 지고 극소수의 병력만 남은 채 발주나 호수라는 곳까지 쫓겨납니다. 흙탕물을 마시면서 연명해야 했던 완전 바닥을 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의 곁에 남아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겠다고 맹세한 절대 충성파 추종자의 수가 딱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출신 성분을 뜯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몽골 제국의 기틀을 다진 이 최측근 그룹 안에 정작 몽골족은 거의 없었어요. 대다수가 거란족, 무슬림, 메르키트족처럼 종교나 민족이 다 제각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칭기즈칸은 혈통, 배타적 민족주의, 부족의 의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졌다는 겁니다. 너 나 믿어? 너 능력 있어? 오직 이 두 가지, 충성심과 실력만 보는 극도의 유연성과 다양성으로 세계 제국의 기초를 다진 겁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유연했던 집단이 대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빠르고 폭력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파트, 잔혹성 이면에 숨겨진 심리전입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심리전을 펼쳐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450입니다. 1218년에 벌어진 아주 역사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오투라르 사건을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호라즘 제국의 오투라르 총독이 교역하러 파견된 450명 규모의 몽골 무슬림 상인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모조리 학살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1단계로 상인들이 몰살당하고 2단계로 이들이 스파이로 몰렸다가 결국 3단계에서 적대적 도시가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사실
그 당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은근슬쩍 군사나 상업 정보를 캐내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파이로 의심한 호라즘의 판단도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몽골군의 거대한 서방 원정을 촉발시키는 엄청난 지정학적 지각 반동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오트라르 사건 이후에 몽골군이 사마르칸트나 바그다드 같은 주요 대도시들을 말 그대로 평탄화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유목민 특유의 야만성이나 홧김에 뿜어낸 분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급선은 끝없이 길어지는데 후방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완전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싹을 자르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고도의 심리전이자 인적 자원 통제 전략을 쓴 겁니다. 도륙당했다는 그 끔찍한 소문이 몽골군의 실제 행군 속도보다 훨씬 먼저 쫙 퍼져나갔고 공포에 질린 도시들이 알아서 항복하게 만드는 한마디로 가장 효율적인 정보전이었던 거죠. 어느덧 우리는 이 역사적 탐정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역사를 바꾼 나비 효과, 우구데이 칸의 돌연사가 불러온 거대한 지각 변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쿠릴타이라는 핵심 개념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완전 무적 같았던 이 몽골 제국의 정치 구조가 사실은 되게 아슬아슬하고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거든요. 영토는 무지막지하게 넓은데 안타깝게도 후계자를 어떻게 물려줄지 명확한 법적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칸을 뽑으려면 제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무조건 특정 장소에, 그것도 물리적으로 직접 모여서 회의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줌 미팅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이 느슨하고 전통적인 방식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1241년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던 우구데이 칸이 방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같이 극심한 음주를 즐기다가 1241년 중순에 갑자기 혹 돌연사하고 맙니다. 근데 하필 바로 그 시각에 바투와 수부타이가 이끄는 주력 군대가 어디 있었냐? 오스트리아 빈 코앞, 그러니까 유럽을 완전히 유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권력의 공백을 메울 쿠릴타이가 열려야 하잖아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니까 유럽 전선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눈물을 머금고 당장 눈앞의 정복을 멈춘 채 군대를 휙 동쪽으로 돌려야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구데이 칸의 개인적인 건강 악화라는 그 아주 작은 나비 효과가 만약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몽골을 막을 방어력이 사실상 0에 가까웠던 유럽이 그대로 몽골의 직접 지배 아래 들어갔다면 말이죠. 아마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이 서구 중심의 지배적인 문화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의 이 거대한 흐름이 얼마나 우연하고 사소한 개인의 일상에 의해 꺾일 수 있는지, 이 엄청난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짜릿한 역사적 만약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고 싶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